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남북정상 핫라인 개통.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직통 전화가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재환 CJ 파워캐스트 대표 수행비서에게 요강 씻기는 일까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요즘 요강 쓰는 분도 있었군요.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심지어는 불법 행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이를 비서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전국 갑질 자랑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제도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고비가 많지요.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야 합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금요일입니다. 시에나 이스턴의 노래 텔레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입니다. 아이고 광고가 많아서 참 배가 부릅니다. 제가 아침을 안 먹었는데 배부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 10시 25분까지 광고가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한 1분 나와도 그럼 제가 한 출연료가 2분 정도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출연료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2분을 하나 10분을 하나. 앉아만 있으면 그만이죠.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죠. 자, 황혜인님, 우리 용디랑 청취자들의 핫라인은 언제 개설됩니까? 용디 목소리 전화로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그 동생 전화기 빌려가지고 김용민의 정치쇼 팟캐스트로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전화로 들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 전화기 앞에다 팟캐스트 틀어놓고 딴 방에 가서 전화로 들으면 제 목소리를 전화로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운세도 지내도 넘어질 수 있다 그겁니까? 오늘 운세 보니까 말이죠. 위아래가 서로 도와주니 만사 순성이다. 아, 김용민 PD님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 보니까 니은, 디귿 그리고 리을, 티귿. 이성 씨가 귀인이다. 귀인이다. 그렇군요. 나씨나 도씨나 뭐 류씨나 뭐 그리고 태씨 뭐 이런 분들 만나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 씨한테는 뭐가 없네요. 김 씨한테는 뭐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른 끝내고 가야겠습니다. 김 씨한테 빨리 뉴스 브리핑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벽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군요.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어제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말인데 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 이제 이렇게 궁금증이 좀 생기실 텐데 이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그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 그 다음엔 자신에 대한 안전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체제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의 요구 사항이 그러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없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공식적이고 확실한 그렇게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런 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또 포기하는 척만 하면서 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거고 그리고 이 포기하는 척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우리에게 받고 결국에는 또 핵을 보유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경제 협력 부분보다는 이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된 얘기가 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론에서는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건 총론에서는 뭐 북한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이 평화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장애물은 없다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 길목에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외견상으로 봤을 때 다 치워진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가장 불안불안했던 거는 예. 이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 사실 이렇게 큰 신뢰가 안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에 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아베 신조랑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총리랑 아베 총리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일본 수상이 있는데 다른 나라 얘기를 그래요. 먼저 한 셈이 되죠. 좀 아베 신조 총리가 좀 민망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북미 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세계인의 또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대 지도자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올렸고요. 이렇게 저렇게 또 한반도 지금 평화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문 대통령인데 자 다음 주 당장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 때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세계인의 눈이 많이 쏠려 있고 또 기자도 내외신 합쳐서 거의 뭐 몇천 명 규모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 같고 뭐 판문점까지는 못 가겠지만 또 어디 뭐 일산에 킨텍스인가요? 어디 크게 자리를 해가지고 프레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 결과들 나오는 거를 생중계를 보고 그렇게 기자들 취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한진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이 자신들의 화물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산 것들 이런 것들을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서 몰래 반입해왔다라고 합니다. 어제 또 KBS에서 사실 조현민 씨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갑질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특혜 논란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뭐 시험 봐서 한진에 들어갔어요. 뭐 그렇다고 그렇죠.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했습니까? 그 조중훈 회장이 아마 그 대한항공이 국적기 그 진짜 좀 국영으로 운영되던 시절부터 아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중훈 회장이 맡아왔었죠. 근데 계속 이렇게 뭐 사건 일이 터지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경영권을 놓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은 계속해서 뭔가 계속 터질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제보도 속출을 한다고 하고요. 그 어쨌든 이제 문제는 어제 제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조양호 일가가 해외에서 구매한 자신의 화물을 대한항공 비행기의 부속품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속여서 들여왔다는 건데요. 이 비행기 부속품으로 속인 이유가 뭐냐면 관세가 붙지 않는데요. 관세가 붙지 않는데 그러니까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부속품을 지칭하는 코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물들이 쫙 분류가 되는데 뭐 비행기 수리할 때 그런 화물들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뭐 분류가 될 때 비행기 부속품으로 분류가 되면 그게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물건도 그 코드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전에서는 한자 틀림없이 밀수라고 밀수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밀수에 속한다는 지적인데 게다가 또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택배처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운임비도 내지 않는 그런 특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기 회사의 공적 기능 이거를 사유화했군요. 그렇습니다. 뭐 항공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수송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물도 마찬가지고 공적 책임이 막중한 기업인데 근데 이렇게 사적으로 활용을 해왔다는 거죠. 이 대한항공은 총수일가의 화물을 별도의 코드를 만들어서 관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KIP라는 코드였는데 이게 코리안 에어 VIP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좀 황당하죠. 게다가 이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이 조양호 회장 일가가 그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자주 먹는 뭐 체리라든지 양배추 이런 거를 사서 기내에 반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검색도 안 된 물건을 기내에 반입한 셈이어서 이거는 항공법에 저촉이 되는 사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국적기를 자기 소유처럼 자기 택배처럼 이용하면서 아니 밀수하는 사람, 항공법을 어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적 항공기의 그 운영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판단이 뭐 이루어져야겠죠. 왜 판단을 못 합니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판단 좀 하세요, 좀. 네. 예. 아 근데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죠. 예. 아무래도 뭐 이런 이제 조양호 회장 일가가 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네. 이 전문 경영인이 와야 된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좀 그동안 해온 행동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 대한항공이 남을 경우 앞으로 할 행동들을 좀 추천을 해보면은 예. 좀 굉장히 남아있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조양호 일가 밀수 이야기 이거는 좀 치명적인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제보들을 뭐 찾아내고 뭐 네. 기자들이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네. 기자들한테 제보하는 내용 아닙니까? 대한항공 직원들도 있고 예. 또 대한항공에서 퇴직한 분들, 전직 직원들 네, 이런 예. 분들이 뭐 제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0710번 쓰시는 분 세관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함께 조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양호 일가와 함께 세관도 조사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 그렇습니다. 1842번 쓰시는 분 족집게 강사님이 강의하는 것처럼 시사 내용이 지루하지 않게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뭘로 저희한테 보답을 해야 합니까? 바로 청취율 조사 때 네. 전화가 오면 받고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 쇼 예, 이거 듣고 있다. 청취자가 조사 기관에 직접 전화하면 안 됩니까? 아 그게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고. 그게 안 네. 예.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국민 투표로 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 투표로요. 국민투표로. 네. 네. 그렇군요. 국민 투표로 해야 합니다. 예. 국민 투표라면은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선거에는 항상 자신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1232번님, 용 DJ님, 청주방송 정은영의 럽스에 고정 출연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화려하게 부활하셨군요. 저는 청주방송에 네.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예. 딴 분이 또 있는 모양인데, 예. 네. 저 같은 캐릭터를 또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청주 방송, 네, 그렇군요. 우리 청주 방송도 러브 FM이 생겨서, 네. 그래서 우암산에서 송출이 돼서 청주 충북 지역에 우리 김용민의 정치쇼가 방송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부만이라도 어떻게?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관심 가져주신 분들 고맙고요. 다음 소식.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동원을 해서 인터넷상에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인데요. 예. 이 대법원은 어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2012년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활동이 있었다. 네, 대법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 부분이 최종 확인이 된 것이죠. 예. 이 원세훈 재판은 근데 사실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소가 되고 1심과 2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여부가 유죄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유죄로 판단이 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양승태 대법원이 증거 능력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해서 이거를 파기를 해 버렸었죠. 그게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하지만 다시 파기한 송심이 또 다시 이거를 다 유죄로 판단을 했고 예. 이거를 다시 대법원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서 대법원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오래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이 재판이 4년 10개월이나 걸렸는데 예. 네, 이 과정에서 좀 뭐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뭐 재판 과정 계속 이제 좀 공정성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됐던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이 정치 개입일 뿐 아니라 선거 개입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셈이다. 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이 정부가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장애인분들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돈을 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이 최저임금만으로도 살아가기가 되게 버겁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요, 그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있는데 네. 이 장애인분들의 노동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외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2020년까지 예.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전면 손을 보겠다라고 아하. 밝혔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적정 임금을 보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음. 지금까지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그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예, 예. 이번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예. 것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에서 고릴라로 듣고 계신 최연숙님, 수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는 구미라님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여의도 UFC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세계 3대 종합격투기가 바로 UFC인데 이거보다 더 파이팅이 넘칩니다. 자, 오늘 나오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을 보더라도 맨 앞에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월 박성중 의원입니다. 예, 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기 김용민 앵커보다 더 오래된 그렇습니다. 고정 파이터 바른미래당의 진수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그냥 그 소개하는 순서인데요. 네. 제가 지금 기자회견 하다 막 달려와서 여의도에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인데 오늘 지금 헬렌 켈러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청각장애 시각장애까지 합쳐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법안 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을 계기로 한 날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장애와 비장애 부분들 구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의 차원에서 정의당 차원에서 오랜만이라 그러니 섭하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정의당 정이 넘치는 정의당. 예. 강현희님 정치쇼 정말 좋습니다라고 하셨고 임종현님 김해 지역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셨는데 경남 김해는 FM 90.9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불모산에서 1kW로 쏘고 있습니다. 목포도 나오게 좀 해주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저희가 부산 경남과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 충남이 지역구인데 충남도 안 나오는데. 충남은 나옵니다. 나옵니까? 우리 103.5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지역 차별로 몰아가지 그러니까 않겠습니다. 좀 이상하다. 예. 자, 오은영님 어제 보는 라디오 자막이 옛 느낌이었는데 바뀐 네임 자막이 귀엽고 작아도 잘 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어마어마한 대혈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국이니만큼 오늘 아주 대단한 그런 논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경남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출마냐 불출마냐 고민이 깊었던 것 같은데 강훈식 의원님, 네. 그 불출마 얘기도 나와가지고 어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전날 저녁도 그렇고 사실 오늘 오전에도 뭐 김경수 의원하고 통화를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김경수 의원 고민은 이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결국은 밝혀지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들이 너무 심하게 정쟁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게 당 전체에 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그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마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과 동시에 모든 것들을 수용하겠다.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근데 그러니만큼 이제 더 이상 정쟁으로 이 문제를 좀 만들지 말고 수사할 것은 수사해. 그리고 선거는 선거대로 이렇게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경수 의원이 필요하다면 특검도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진작에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김경수 의원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중 의원님? 최근에 제가 그 경남 남해를 비롯해서
부산까지 쭉 한번 지나면서 부산 전체 영남 여론을 예, 들었습니다. 예. 아주 어제 그제 뭐 쭉 했어요. 네.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김경수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호각지세로 바뀌었고 조금 있으면 바뀔 수 있다 여지가 있어. 김태호 후보하고 김태호 진영에서 상당히 어떤 뭐 장밋빛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수 의원이 그동안 이 어떤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4일 1차 뭐 기자회견에서는 무리한 인사청탁을 거절했다 이랬는데 그 이틀 뒤에서는 2차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전달했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 14일 1차 기자회견에서는 대선 때 처음 만났다 하다가 또 2차 기자회견에는 2016년부터 알았고 의원실에 또 여러 번 파주에도 2번이나 찾아갔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1차 기자회견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왔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2차 기자회견에서는 내가 보냈을 수도 있다. 그 뒤에 뭐 10건의 어떤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 있고 또 김경수 의원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사실 같이 근무했습니다. 뭐 이런 기라든지 또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 민주당 경찰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엉터리 거짓말이 같이 겹치는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출마했으니까 뭐 받아주겠지만은 뭐 앞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저 진수입니다. 저는 어제 김경수 의원 어제 하루 이렇게 오락가락한 상황을 보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출마를 당으로부터 떠밀려서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저는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출마를 하자니 이 드루킹 이슈가 계속 선거 전반을 뒤덮을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출마를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 사실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여론이 국가의 어떤 중대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고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의 하나일 수 있는데 이걸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왜곡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 국가 권력기관 국정원에 의한 댓글 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이제 여러 사람이 아주 그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에 있는 이 자연인들이 모여서 한 일이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권력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못지않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대선 때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다는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했었다는 게 속속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 활동의 결과가 대선 때 이 득표에도 저는 그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월 달에 다 기억하시지만 비트코인 사건이 있었고 또 남북 그 평창 때 남북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하고 이럴 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어요. 젊은 층 대상으로 이반하는 그 여론들도 많이 형성이 됐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60%도 무너져서 제 기억으로 59.5%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엊그젠가 이야기를 하듯이 자기네들도 한 10%가량 피해보는 그런 피해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듯이 그거를 생각하면 이분들이 대선 때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대선 지지율에도 그 이상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사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경찰 지금 현 정권 하에 있는 검경에 맡겨두기에는 이분들이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든다 해도 국민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을 거다. 이미 1월 달에 이야기 반복되니까 잠깐 잘라주세요. 아니 반복되고 1월 달에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1월 달에 그 시작된 경찰 수사 2, 3개월 지났는데 저의 느낌으로는 김경수 의원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 경찰들이 부담을 느끼고 좀 미적미적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문수아 의원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일단 몇 가지 인터넷으로 댓글 달아갖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김영민의 정치쇼에 댓글 마음대로 달아도 됩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치 참여를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제가 볼 때 불법 매크로를 사용했다. 이건 문제죠. 공작이니까. 그건 공작이죠. 조작이고. 그거는 이제 여론 조작이고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댓글 다는 게 불법 여론이고 그런 여론을 영향을 미치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여론에 영향을 미칠 제 의도를 말씀 제가 가지고 아까 충분히 들었으니까 의원님 제 말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불법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 문제입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이 여론을 국정원이나 조작하는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이런 것들 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세 번째 돈을 받고 했다면 또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가 조사 중인 겁니다. 매크로를 이용했다라는 것도 범죄고요. 그러면서 드루킹은 범죄자죠. 그래서 기소를 받은 겁니다. 일반 정치에 참여하는 건강한 시민들은 아무렇게나 댓글 다시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셔도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제 과거에 정부 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을 거라고 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물타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건 자체가 최순실 게이트가 뭡니까? 청탁받아서 집행해서 감옥 간 겁니다. 청탁이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이명박 박근혜 때 국가권력계의 조직적 댓글 사건 그렇게 만들고 싶겠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얼마든지 하시고 국민 여러분은 여론에 대부분 댓글을 어떻게 다시는지 아십니까? 야 이건 아닌데 생각해서 본인이 가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그게 건전한 참여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쟁점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또 매크로를 이용한 드루킹에 대한 범죄를 우리는 더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범죄가 엄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돈을 줘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경찰과 검찰이 명확하게 조사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여론의 댓글 참여 많이 하셔도 민주주의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읽고 나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님. 어지럽네요. 하여튼 뭐 이 드루킹이라는 단어가 고대 유럽 마법사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드루이드하고 킹. 그것은 이제 그 게임 부분에서 따온 드루이드에서 유래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매크로이아의 서유기 아니 난 도대체 이게 뭐 손오공이 왔다 갔다 하고 마법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부분에 대단히 불편하게 하고 필요치 않는 지나친 그 마술에 걸린 듯한 이것을 정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지나친 모습들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뭔가 대가를 얻으려다 그 실패하니까 정반대의 여론 조작을 한 이 부분들은 저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거강꾼 몰입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부터 먼저 진행되고 그걸 촉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마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차분하게 말했어야 자 윤소아 의원님께서는 드루킹이 조금 이따 흥분하실 불법입니까? 거예요. 합법입니까?
저는 이제 금방 그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거기는 선이 됐든 악이 됐든 개인이 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에 편승한 정치적 측면의 하나의 왜곡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드루킹 사건이 여론 조작에 의해서 헌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하나의 정치 공작에 의한 정권 탈취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좀 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강훈식 의원님의 반대 논리를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잠깐만요. 헌정유린, 국정농단, 정권 탈취, 국기문란까지 다 나오네요. 오늘. 정치공작 다 나온 겁니다. 최순실보다 더 높네요. 우선 우리 강훈식 의원님은 국정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하고 이 관계에 이 드루킹 관계에서 드루킹이 국정은 사이버 사령부가 훨씬 더 중하고 이것은 별 중하지 않는 개인의 이탈이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의 이야기는 수십만 건 중에 그 당시 9천 건 정도가 대북 심리전에서 약간 여당에 박근혜에 유리하게 됐다 해서 국정원장도 날아가고 사이버 사령부 장관도 사이버 사령관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은 시간당 수만 건이 올라갑니다. 매크로가 이 드루킹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매크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민주당 특히 문재인 우리 현 대통령 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큰 문제.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잠깐만요. 네, 고발한 잠깐 제 말할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국정원이라든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은 9천 건 가지고는 그 9천 건이 저 네이버 댓글에 걸려서 댓글의 우선순위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러나 이 드루킹이 이해한 거는 수만 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1순위라든지 상당히 상순위로 올라가니까 전체 국민의 여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바꿔서 저는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댓글의 불법 합법을 따지는데 인터넷에 일반 개인이 다는 댓글 합법입니다. 매크로에 의한 부분도 작게 된다면은 1초에 몇 개라든지 작은 1시간에 몇 개라든지 지금 적게 된다면 이것도 불법이라는 지금 규정 없습니다. 다만 시간당 1,000개 이래서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완전히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거는 매크로가 이 한 개뿐인지 또 네. 매크로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그냥 1,200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해보셨어요?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향해서 키워드를 줘서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지 최근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몇 개 회사에. 해보니까 적게는 가장 간단한 키워드로 이었을 때는 2천만 원. 많게는 1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건 운영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돈의 자금 출처가 돈을 안 받고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배우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이셔요. 제야 이쪽이 전문이니까요. 계속 그게 아니라 한마디만 그런 얘기하면서 시간 쓰지 마세요. 자, 박성중 의원님. 우리 지금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파워 블로거들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매크로가 실제 전체 여론을 주도하는데 최근에 어느 신문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그 네이버만 하더라도 그 참가하는 일반 블로거들 일반들이 한 1,300 되는데요. 실제 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은 한 3,000명 내에서 아이디 3개 써가지고 완전히 돌려버리다 보니까 이 완전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금 제가 발의하고 있는 것이 인링크 우리가 가두리의 가두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가두어서 그게 모든 댓글을 달고 공감을 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링크로 해서 각 신문사나 방송에 갈 수 있도록 광고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바꿔나가야 되는 그 법안까지 제가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여당한테 묻고 싶은 게 입장이 지금 바꿔댔더라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한번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질이나 이 사건의 그 딱 정체성에 딱 부합하는 비판이나 지적을 날카롭게 하시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와갈 텐데 이걸 조금 오버하다 보니까 이 메신저 효과가 생겨버려가지고 메신저 효과요? 예예. 아 한국당은 맨날 저렇게 해. 모든 사건을 다 저렇게 해. 이렇게 하니까 바른미래당이 같이 공조를 취하고 싶어도 또 도매금으로 넘어가나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이 곤혹스럽다라는 말씀을 바른미래당 잠깐 제 순서예요. 아까 제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댓글 이것까지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바로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조작할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그 매크로 프로그램 도입해서 이 댓글 조작하는 거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려면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자금 출처가 권력 쪽에서 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의원하고 뭔가 이 그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데 김경수 의원이 누굽니까? 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인데 그 문 대통령한테 대선 끝나고 이력서 들고 와서 압박을 할 정도로 저 김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반협박조로. 나는 김 의원이 그걸 협박으로 생각했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할 일이지 그거를 청와대 민정팀에 이력서까지 전달해가지고 검증 과정을 거치게 할 정도면 뭔가 단칼에 거절하기가 어려운 뭔가가 있었고 그걸 김경수 의원 같은 사람한테 막 협박조로 요구를 할 때는 뭔가 자신들이 굉장한 공을 세웠다는 아주 당당함. 오사카 종영사 그냥 먹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감히 하겠어요. 정권 초기에 서슬시퍼런 이 정권을 상대로. 그러니까 권력이랑 뭐 자금 출처랑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원 이거 못지않게 개인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일을 한 거다.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고. 자, 방송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30초 안에 답변할게요. 3부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앞서 진수희 의원님이 59.5%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1월에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아마 56.7%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더 내려간 거요? 조사는 지난 1월 22일 그걸 출처를 발표해야 돼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1월 넷째 주 정례조사입니다.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B 방식으로 진행됐고 전체 응답률은 3.8%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똑똑하시다. 2432번 쓰시는 분 서로 피해자신데 특검으로 오해들 푸시길 뭐 이런 의견도 있었죠. 맞습니다. 자, 특검할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 댓글을 실시간 실명 인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9654번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강훈식 의원님 의견은 3부에서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 또 UFC로 함께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3부. 자, 강훈식 의원님. 마이크 이어가시죠. 맥이 확 빠져가지고 아까 막 약이 막 올랐을 때 막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말도 안 되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말이 안 돼. 국기문란 뭐 정치 공작 정권 탈취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확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해줘야 되는데 김 빠졌으면 쓸쓸해. 그래서 그런데 뭐 길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맥도 다 풀리고 그냥 몇 가지 팩트만 우리가 한번 체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매크로를 이용한 게 불법이다. 이거는 아까 우리 진호님도 동의하신 거고 결국은 그게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팩트 체크만 제가 좀 해드리면 매크로를 구입한 시점이 올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탈취 그걸로 여론 조작을 해서 정권을 교체했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주 다른 이야기다. 대선 이후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매크로를 구입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조사 뭐 또 다른 매크로를 구입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나온 것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았다. 뭐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 밝혀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드루킹을 보호해야 된다거나 잘했다거나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혼용해서 쓰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도 드루킹은 범죄다. 그리고 기소된 것이 당연하다. 문제를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딱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이에요. 이번 문제의 핵심적인 사항, 그러니까 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을 움직였거나 아니면 불법 매크로나든지 불법 여론조작의 방법을 썼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에 있어서는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후에 나타날 것이고요. 네. 앞에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드루킹은 매크로를 이용한 건 대선 때도 아니고 최근 1월 달 이후이고 그것 또한 평창올림픽 남북 당일팀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걸로 기소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비판한 것을 민주당에서 고발해서 잡은 사람이 드루킹이었다. 예. 이런 부분인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별도로 김경수 의원 관련해서만 말씀을 좀 잠깐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동원한 사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요구를 거부해서 앙심을 품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게 뭐 저희가 무슨 이렇게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정권과 뭐 탈취해서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한국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관계가 다른 걸로 자꾸 몰다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는 이해가 돼요. 지난 정권의 어쨌든 기무사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치렀던 그룹에서는 아 이거 같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심한 거죠.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자꾸 그렇게 말해봐야 저기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아니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이제 지나가면 아실 거라고 봐요. 기무사나 국정원을 이용한 것이 정말로 범죄고 여러분들 댓글 아무렇게나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국가를 반대하셔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기계를 이용하거나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 충분히 이야기할게요. 충분히 이야기. 아까 6분 하셨어요. 제가 시간 됐다니까. 그다음에 내가 좀. 아니 6분이나 해놓고 뭐.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있어서 그런 범죄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면 저희는 이번 수사에 대해서 뭐 특검이다 무슨 조사다 어떤 조사도 협력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로 상황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특검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특검 받으시냐고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좀 아니 청와대에선 잠깐만 요것만 할게 금방. 청와대에서는 뭐 특검이든 뭐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는데 여당에서는 못 받겠다 이러니까 청와대는 오케이 그러고 여당은 안 된다 그러고 약간 역할분 잠깐 제가 제 차례입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이건 나 또 묻히는 거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조금 짧게. 저희들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한 적 없습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선 매크로 구입이 잠깐 정권 탈취 어디서 나온 매크로 구입이 올해 1월 됐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경수 의원이 지금 이 드루킹하고 관련되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한테 오사카 총영사를 요청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요청하고 그냥 아무나 인사청탁이 아무나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가 좀 가만히 계세요.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드루킹 김 씨가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든지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모임에 김정숙 여사의 격려 방문하는데 같이 다녔습니다. 당시 김경수 의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연계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대선 후에 고소고발했는데 드루킹을 각별히 9건 중에 유일하게 민간인 차원에서 챙겼다는 거 그런 거 하고 또 대선 당시 그 민주당 대신에 실질적 온라인 활동을 했다고 담당했다고 1월 달에 안희정 초청 강연하면서 소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다음 또 아울러서 요새 최근에 납니다마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기사 제목과 URL 10건 송부했습니다. 그것은 좌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본다면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직접 연관관계가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답변만 드릴게요. 아까도 답변 못 드린 답변 두 개 다 드릴게요. 예, 강훈 씨. 나 답변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회를 안 주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윤수아 의원님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준 의원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김경수 의원이 URL을 찍어줬다. 몇 개월의 기간 동안 몇 개를 보낸 거죠? 혹시 아세요? 10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입니까? 16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10건의 URL을 보낸 거예요. URL은 이제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그것도 잠깐만 들어보세요. 분포를 봐야지. 그 분포도 봐야지. 그리고 3월부터 내가 그 말을 할게. 경찰만 빼놓은 거지. 아니 이야기를 안 들으시네. 이게 되겠어? 아니죠. 저 이야기 할 차례라니까. 네, 강훈식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본인은 이야기를 들으세요. 남 이야기를 들으셔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도 본인이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저는.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전 다 듣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16개월 동안 10건의 URL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5건이 3월부터 5월 대선 기간 동안 있는 겁니다. 평균 한 달에 2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좋은 기사 하나면 주변의 친구들한테 보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두 번째 좌표를 찍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10건의 기사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다 공개됐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댓글이 없는 것도 많아요. 댓글 있는 게 3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 관계를 놓고 말씀을 하세요. 자꾸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한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게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맞습니다. 10건의 URL을 보냈고 그 URL은 10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그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게 3월, 4월, 5월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절반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5건입니다. 그럼 평균 한 달에 2건 정도를 보냈고요. 그래서 댓글 작업을 했다.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10건의 기사 중에 현재 댓글이 달려있는 것이 3건밖에 없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팩트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특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특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특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신중하자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을 하자는 거죠.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검찰 조사를 건너뛰자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조사를 받지 않겠다거나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수사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단 순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해도 야당에서는 믿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아니 그러면 공수처 도입하세요. 공수처 도입은 반대하시잖아요. 아니 잠깐. 또 다른 데로 또 아니 저는 여당이나 김경수 의원을 위해서도 하는 말씀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또 야당에서 특검 가자 그러면 지방선거 내내 그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나는 여당 입장에서도 예, 그러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도 특검을. 근데 그게 특검이 어쨌든 지방선거는 안 끝나. 아니 그래서 저도요. 아니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개헌정국이나 모든 것을 공동교섭단체가 된 이후로 저희들이 정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예. 지금 박성중 의원님께서 그 헌정률인 국기문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굳이 표현하고 싶으시면 여론유린, 여론문란 그리고 정권 탈취라는 것은 그것은 지금 촛불을 든 국민에 대한 역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저는요 냉정하게 여당보다 더 여당이 정의당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남의 말에 대한 부분은 아니 그 말은 계속 토론회 때마다 하세요. 저희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권율이 뭐 그런 거 했습니다. 독립 여단입니다. 독립 군단이고요. 이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 조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것이요 가짜 뉴스 이런 부분과 같이 이렇게 막 오버랩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 문화가 건강한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그런 또 다른 광장에서의 민주주의 부분들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식하고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여기에서 가능하시면 그 발언을 자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적반하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요. 아니요 이슈 총량제로 해서 이 이슈 그만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아니요. 아니 한마디 들으면 또 해야 돼. 나는 무조건 할 거야. 아니 이 이슈는 나도 10초. 딱 10초. 내 체크 진짜. 10초 체크. 10초에 가야 댓글 관계, URL 관계는 지금 공개된 자료 다 공개 안 했습니다. 몇 건만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특검 관련해서 검경에 맡기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특검 가는 걸로 하고 두드리세요. 아니 특검 가는 거. 특검으로 하는 걸로. 아니 여기서 지금 오케이 끝. 이거야말로 또 다른 매크로 여론머리구만요. 맞아 그런 머리. 아니 매크로가 다른 아니 의심이 간다고 무조건 특검. 검찰 조사도 안 나왔는데 특검. 그리고 자기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 당에 구미에 안 맞아 조사가. 그럼 또 특검. 여러분이 야당 때는 그때는 아마 여러분이 야당 때는 특검이 아니라 특검으로 하지 모르지만 이용호 특검, 대북송금 특검, 유전옥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이명박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디소스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여러분들이 야당일 때는 엄청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요. 이거 뭐 지금 저희가 이것만으로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 60분 중에 40분을 썼는데요. 몇 분 남았어요?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자, 12분.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 청원 지금 20만이 넘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는데. 이거 합시다 진짜. 예. 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 좀 하고요. 간단하게 하시죠. 오늘 저희 우리 뭐 원내대표께서 해외 출장 전수조사에 대해서 헌정유린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우리 내부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의견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도 차라리 우리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전수조사를 청와대에서 뭐 국회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하자. 대신 우리는 대통령의 해외 출장이라든지 국무총리 장관 입법부는 행정부는 입법부를 해서 서로 해서 정말 제도 개선을 하자. 자, 하자는 거니까 일단 하자는 걸로. 자유한국당 하자는 것이에요. 전수조사. 전수조사 하자. 대통령도 하자. 오늘 토론에서 가장 큰 것을 지금 얻은 것이 자유한국당에서요. 박수. 아니에요. 제3당에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소수 의견을 하나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발단이 된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 김기식 원장 사건 있을 때 그 선관위에 5가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중에 이 피감기관 그 비용으로 해외 출장 간 거는 위법은 아니다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피감기관 돈 갖고 해외 출장 가는 거 저는 그건 없애야 된다고 보고 제가 초선일 때 2004년 무렵인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올수록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이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이건 없어요. 김영란법도 있고 그래갖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장을 하는 거는 이 주장의 그 좋은 의도와는 별도로 물타기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강훈식입니다. 저는 이거는 자정적인 노력으로 아니냐면 자정적인 노력으로 하는 게 맞다. 진수희 전 의원께서 오랜만에 제대로 말하시네. 말 깨지 말고 순서 받아서. 자,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진짜 박성준 의원님 너무 힘들다. 이번에 이게 전수조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계기를 알아야 정확하게 아셔야 이게 물타기인지 아닌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장관급 차관급 중에서 이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해외를 갔다 온 문제 때문에 날아가는 첫 사례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우리는 관행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거 아니에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시죠. 물론 5천만 원 기부 그거가 선관위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정치적 공세를 하신 야당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피감기관의 돈으로 갔다 이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야 그건 문제가 있지라고 인식했던 여론에 마지막에 선관위에서는 야 이게 부적절하다. 5천만 원의 기부분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따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왕지사 이렇게 됐다면 지금까지 했었던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우는 기준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수조사해서 뭐 야당은 이제 본인들의 문제가 되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사찰이다, 국회 사찰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기준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전에 잘못된 것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영란법이 들어와서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것이 김영란법 이미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죠. 하지만 기존의 관행들도 한번 이번에 새롭게 세우는 기준을 세워야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도 임명할 장관들이나 예를 들어서 또는 말씀을 들으세요. 앞으로 임명된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똑같은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전수조사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근데 다른 맥락에서 이 주장을 했더라면 제가 그 선한 의도를 받아들일 텐데 꼭 이렇게 이게 화풀이하듯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윤수아 의원님. 말 좀 하고 삽시다. 윤수아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웃음이 나오고 윤리실정 규범 13조만 제대로 적용하고 그것을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뭐 19대 20대 들어서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의당에서도 이미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피감 비용으로 출장간 사례와 관련해서 양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수까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대전환점으로 삼아야죠.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전수조사에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밝히고 결과를 밝히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부분을 해야지 그것 없이 얼렁뚱땅 이렇게 내려가려고 해서 안 되고 특히나 박성중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번 자유한국당에서 찬성한다는 그
대해서 전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리는 우리 바입니다. 내부에 의견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꼭 해야 돼. 이번에 김기식 전 원장이 해외 출장 때문에 문제인 게 저희들이 혐의를 하는 것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해외 출장을 문제 삼은 것은 인턴을 데리고 갔다는 걸 문제 삼은 것이고 이번에 막장 셀프 정치 후원금 이것이 문제였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국회에는 이러면 저도 마무리를 또 할 거예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 마무리를 우리가 서로 달랑마다 하셔야 돼요. 아니죠. 이건 말할 때 좀 조용히. 네, 말씀하세요. 나 봉숭아학당에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외유성 출장이라든지 낭비성 출장이라든지 이런 거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해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감 기간에 그거 이제 조사를 해보자고 하셨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강훈식 의원님. 네, 강훈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더 이상 정치 공세는 이제 끝났잖아요. 한 달 날 끝났으니까 아예 기준을 새로 좀 세워서 국회의 과거의 적폐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좀 세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거 가겠어요. 이제 의원들이 안 가지. 지금은 못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길게 토론은 못 하고요. 각 당의 입장 한 분씩 이렇게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박성중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권. 그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부분을 뭐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총평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뭐 이번에 남북 정상의 그 의제가 뭐 크게 생각해 본다면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첫 번째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착, 평화 협정 뭐 이런 관련 문제, 그다음 남북 관계 진전 이게 크게 뭐 세 가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이 모든 것이 권한은 전체적인 실질적인 그 권한은 미국이 들고 있습니다. 또 평화체제, 이 평화협정도 미국과의 미북 평화협정입니다. 또 남북관계 진전, 뭐 경제 관련 이런 것도 미국에서 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관계는 북미 회담의 징검다리나 하나의 뭐 주선자 역할에 불과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도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종전이랄까 선언적 의미의 평화협정 수준에 머무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너무 평화협정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선언적 의미 너무 장밋빛 같은 그런 관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전쟁 의지로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럼 평화협정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저희들도 환영하는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훌륭하다. 지금 아마 남북이 정전협정 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 선언 그리고 평화 협정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그림을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전 선언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켜질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이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환영할 일이지요. 이게 그동안 그 북한 존재 때문에 이 그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거는 보수 진영 무슨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이념을 떠나서 다 반겨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평화협정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사람마다 이 그리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평화협정으로 간다 그러면 통일 없이 그냥 계속 서로 체제 인정하면서 공존하자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우리의 장밋빛 그림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대한 정말 우리가 그리고 있는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는 이게 전제된 평화협정이라야지 그것이 명실상부한 평화협정이 되지 어정쩡하게 북핵을 그대로 이렇게 두면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거는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세 가지 크게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마련됐잖아요. 하나는 비핵화, 하나는 종전 및 평화협정.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금 적극적인 부분들을 화답을 하고 있고 요구한 부분이고 종전 및 평화협정은 북측에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담대한 이 전진이라는 부분들은 향후 같이 살아갈 새로운 그림과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6.15와 14에 이어서 지금은 그 내용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화 협정을 정확히 체결하는 것. 네, 이 부분에 목표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분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몇 개월 전만 해도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막 공격하고 그 천안함의 주범이 온다고 다 들어누웠던 적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65년 만에 이제는 종전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민족사적 기대감에 모두 사실은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문제야말로 몇 개 안 되는 여야가 일치 단계에서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좀 볼 것의 문제 아닌가. 다른 문제들은 뭐 정치적인 정략적인 뭐 이런 토론도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만 65년 동안 전쟁의 이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대한민국이 한 번 거듭나고 또 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번이야말로 좀 모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과거에 없었던 65년 동안 없었던 시대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십시오. 제가 배웠어요. 당략을 떠나서 이런 때일수록 국회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 자유한국당 보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이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막아놓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6.13 이후에요. 아이고. 그 뒤에 이렇게 쓰일 겁니다. 보이콧 전문 정당에겐 국민에게 보이콧 당한다. 우리는 그래서 또 망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국회를 빨리 좀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초만 얘기할게요.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건 분명히 비판해야 되지만 공도 저는 인정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평창 올림픽을 가능하게 만든 이 남북의 화해 무드를 가능하게 만든 계기인 평창 올림픽을 어느 정권이 유치했나 그거는 우리가 그 공은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빈정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태극기 들고 좀 나가서 하세요. 왜 국회 안에서 태극기 들고 나가서 광장으로 가세요? 윤수아 의원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의도 UFC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네, 정말 뭐랄까요? 대난장이 끝나고 난 뒤. 이 비슷한 그런 그 느낌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네. 지금 그렇게 허한 느낌인가 보죠. 마지막 콘서트 같은 느낌입니다. 뭐 열띤 토론 있었나 보군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우리 의원님들 나가주시죠. 의원님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자, 논객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애청자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의원님들 신나셨네요. 진행자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셀프 칭찬.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됩니다. 대단해요. 이 네 분의 정말 열띤 대설전이 끝나고 비정치 회담으로 넘어왔습니다. 허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 강경윤 SBS 퍼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출홍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지금 SM 이야기가 또 관심입니다. SM은 또 이제 이수만 회장의 회사기도 하면서 이시영 씨가 또 이제 SM이라는 회사의 실소유주. 이름은 같은데 말이죠. SM. 그 이시영 씨의 SM은 뭐의 SM일까요? 들었었는데 까먹었네. 이수만 씨의 그거 SM은 수만의 약자인데. 그래요? 네. 혹시 시형 명박해서 SM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제 추정일 뿐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SM 말고 이수만 씨의 SM 뭐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죠. 정확히는 이 이수만 씨가 이 개인 회사에 한 해에 100억씩 유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SM이라는 법인에서 이수만 씨 개인 회사 법인으로 100억을 유출했다. 네, 맞습니다. 이 정확히는 이수만 씨가 1997년에 세운 라이크 기획이라는 건데요. 프로듀싱 비용, 기획 자문 비용 등으로 그러니까 한 해에 최대는 15%씩 이제 유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역외 탈세가 아니겠냐 혹은 개인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아니겠냐 이러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SM 측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이 논란이 제기된 게 처음이 아닌데 이런 논란들이 제기될 때마다 이제 해명을 해왔고 소명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SM이
이수만 회장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 내용 자체가 자문 혹은 뭐 프로듀싱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SM 엔터테인먼트 하면 사실 이 엔터 업계에서는 1위 기업이고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주식 부자로도 1위잖아요. 어떤 이런 거물급의 인사와 거물급 회사가 자신들이 이런 재산을 회사의 재산을 개인 회사 쪽으로 넘긴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가장 처음에 논란이 됐던 거는 2002년이었고요. 또 최근에는 2014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요. 이 세무조사 당시에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눈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를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돈의 흐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산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 이수만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M의 어떻게 보면 모든 가수들을 인큐베이팅했고 또 만들어냈고 자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아니겠냐 이러한 또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이수만 회장이 SM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먼저 이수만 회장이었죠. 회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무배당으로 본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최대 주주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하지만 경영은 안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씨는 그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회사고 지금 주식 부자로 있으면서 지금 2천억 가까이 이제 주식 그 액수로만 따져도 연예인 주식 부자 1위인데 만약에 이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까지 더한다면은 그 자산 규모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이수만 회장이 SM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등기 임원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지 급여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분은 한 20% 가지고 있지만 또 팔지 않는 이상 돈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죠. 지분으로부터. 왜냐하면 배당을 하니까. 배당 그렇지. SM은 배당을 안 배당이 한답니다. 없습니다. 왜요? 모르죠. 원칙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득이 0인 거죠. 0. 그러다 보니까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별도의 소득의 창구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또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딱 구도상으로 외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전형적인 재벌들 요즘에 왜 포장지 같은 거 납품받으면서 일가가 쓸데없이 중간에 회사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몇 프로 더 얹어가지고 수익 이렇게 빼먹는 그런 구조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이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사실은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외주를 줘가지고 매출액을 빼먹는 그런 구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기획이나 프로듀싱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뭐가 있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지. 내막을 모르는 거죠. 그런 의혹을 이제 더하는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정황이나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가 한창 이제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진출을 했던 한류 가수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도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는데 이 라이크 기획에 주는 돈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치에도 그리고 어떤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의 한 5% 정도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좀 거액이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도 아닌데 한 100억 정도가 넘어갔다고 하면 액수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막은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좀 씁쓸한 것은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 뭐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얼마나 이게 편법으로 돈을 많이 빼먹었으면 비슷한 구도만 딱 나와도 이것도 그런 사례 아니냐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경제적 정의가 무너졌고 신뢰가 무너졌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구도가 이상하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심을 하면서도 씁쓸하다. 경제 정의가 살아있으면 이런 의심을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보도에 대한 SM의 입장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외주 줄만하니까 줬다. 뭐 그런 거죠. SM 입장은. 예. 터질 게 터쳤다 이런 그 반응도 있더군요. 업계에서. 네, 업계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계속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이 논란을 좀 털고 가자, 해소해라 하는데 SM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본인들은 세무조사를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네. 뭐 꺼릴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SM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외주를 줬는데 그게 남이면 생판 남이면 이런 의심을 안 받을 텐데 내부인이 회장이 차린 회사한테 외주를 줬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부인이 차린 회사한테 저한테 말을 시켜서 내부인이 차린 회사한테 외주를 줄 경우에 이런 의심이 생기니까 이런 의심을 피하려고 다스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것인가? 그 내부인이잖아요, 결국에 같은 현대. 자, 하여간 뭐 그런 SM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원로 배우 고 최은희 씨, 최은희 신상옥. 이렇게 두 분을 엮어서 이렇게 봐야 사실은 완성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자. 세상을 떠났고 어제 오전에 발인을 했어요. 최은희 씨 어제 오전 9시에 발인한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영화인들이 영화인장으로 하자고 했지만 최은희 씨가 조용하게 치러달라고 생전에 말씀을 하셔서 가족장으로 치렀는데 그래도 수많은 원로 영화인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사실상의 영화인장으로 치러졌다. 그럴 정도로 최은희 씨라든가 또 이 남편인 신상옥 감독이 한국 영화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혁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의 최전성기가 1950년대 60년대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영화계의 원톱 부부가 바로 최은희 신상옥 부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상옥 감독이 1960년대 그 김종필 총리 후원 받으면서 박정희 정권에서도 그야말로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수많은 명작들을 만들어서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사실상의 영화인장으로 어제 이제 치러졌죠. 근데 최은희 씨는 그 연기 인생을 보면은 뭐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배우로서 그 명성을 날렸는데, 근데 이분의 일생에서 이 사건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최은희 씨의 삶이 정말 굴곡이 있는데 납치를 2번이나 당했죠. 6.25 때 한 번 납치를 당해서 북한 예술단, 인민군 예술단에 끌려다니다가 엄앵란 씨 집안 어른이랑 같이 탈출을 했고 그 다음에 1970년대 말에 또 납치당하죠. 북한한테. 그렇죠. 그때 이제 김정일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된다면 남한의 영화는 대학교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영화 수준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부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남한 영화가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순간 반동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원톱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서서 남한의 원톱 감독을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상옥 감독을 찍었다는 거죠. 신상옥 감독을 어떻게 데려올까 궁리를 하다가 전 부인을 데려오면 신상옥 감독도 엮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은희 씨를 후원금을 학교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학교 후원금을 준다는 명목하에 꼬여가지고 북한으로 납치를 해서 최은희 씨 찾으러 온 신상옥 감독까지 덤으로 납치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이고. 그러다가 또 두 분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그 자진월북 아니냐는 의심이 막 있었던 거예요. 또 국내에서 당시에. 그래가지고 신상옥 감독이 또 오수미 씨랑 결혼했는데 그랬다 또 이혼했는데 오수미 씨 부부한테 또 막 그 중앙정보부가 사찰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납북돼서 5년 동안은 신상옥 감독도 수용소에 있고 이 활동을 못하다가 5년이 지난 후에 신상옥 감독이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북한 당국을 속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판에 3년 동안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3년 동안 영화를 10편 이상을 만들고 완전히 김정일의 신임을 받아서 결국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86년에 탈출을 했죠. 다작 빈에서 탈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작 신화하면 또 남기남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기남 감독은 좀 B급 영화로 다작 신화하지 않았습니까?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 씨가 무시무시한 게 3년 동안 10편 이상을 만들어냈는데 잘 만든 거예요. 영화를. 그래서 김정일이 원하는 남한 영화 수준의 버금가는 영화를 드디어 만들어가지고 소금, 돌아오지 않는 밀사, 불가사리 국제적인 명작들을 만들어서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이 누구죠?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 임권택 감독 강수현 씨가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아가지고 막 국위를 선행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북한에서는 최은희 씨가 소금으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북한 대표로. 네, 북한 대표로. 남북이 그야말로 영화하고 호각지세를 이룰 정도로 3년 동안에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희 씨가 그 성과를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너무 좋아해서 팍팍 밀어주다가 결국에 탈출을 당하고 말았죠. 아 그래요. 재밌네요. 남기남 감독이 아니라 북기북 감독. 아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뭐 격동의 현대사. 그러니까요.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한 중심에 서셨네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냉전 역사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최초로 김정일의 육성을 들고 나왔죠. 최은희 씨가 사람들이 자기를 자진월부라고 의심하는데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직접 우리를 납치했다는 말을 증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김정일을 독대하는데 거기 핸드백에다가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3시간을 김정일이 떠들고 엄청 말이 많더군요. 김정일이 3시간을 떠들었는데 당시에는 테이프 길이가 45분밖에 안 돼가지고 딱 45분 테이프 돌아가는 시간만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CIA가 이건 엄청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정일의 육성이 그 전까지는 영상만 있었는데 사료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그거 CIA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연금을 지급했다. 그래가지고 신상옥 감독이 헐리우드에서도 영화 만들었죠. 그래요. 그 히트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 남한, 이북, 헐리우드, 나중에 또 홍콩 4개국에서 영화를 다 제작한 유일한 한국 감독이 되죠. 인생의 영화네요. 그러네요. 진짜 삶이 영화였어요. 영화보다 더한 영화. 알겠습니다. 고 최은희 선생 편히 잠드시길 바라고 또 신상옥 감독은 이미 고인이 됐죠. 그렇죠. 또 신상옥 감독과 하늘에서 해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경은 기자님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가요계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음원 사이트를 보면은요 1위에 오른 가수가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바로 닐로라는 가수입니다. 닐로. 그러니까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생소한 이름이 1위를 차지하는 건 사실 되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혹은 뭐 매크로의 어떤. 그래서 그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원 사이트의 순위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동시간대에 접속을 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 음악을 스트리밍, 그러니까 즉 재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재생을 많이 할수록 순위가 올라가고 닐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최고로 많은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가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김용민 씨는 당연히 닐로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마 지금 이걸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닐로가 누구야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닐로는 데뷔한 지는 한 2, 3년 됐지만 전혀 이제 인지도가 거의 없는 그런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럼 이 음악이 1위를 차지했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역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순위가 이제 600이었거든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600에서 1위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어떻게 대체한 거냐? 이런 가수가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EXID 위 아래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집행 같은 거, 그러니까 팬들이 찍은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1위가 된 적이 있었고 뒤늦게 그리고 윤종신 씨의 존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제 따라 부르는 영상에 유행을 하면서 존니가 1위에 오른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역주행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닐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소속사에서는 노래가 좋으니까 많이 들었겠죠 이런 해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음악 팬들은 우리가 뭐 진짜 한마디로 뭐 이 장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인과관계 없이 갑자기 1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안 업체 사람도 만나보고 이 음악의 관계자들도 만나보면서 이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NS 마케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1위를 한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음악계 관계자들은 그건 정말 꿈에나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다. 그런 홍보로 1위까지 한다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보안업체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금 한창 드루킹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 난리가 나고 있는 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의 원리를 통해서 음원 사이트 순위가 올라가도록 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음원 사이트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매크로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늘려서 순위를 조작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매크로 조작에 힘을 실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밝혀졌으면 모르겠는데 이 스트리밍을 그러니까 닐로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 중에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50대도 상당수가 있어요. 50대도 1위가 닐로인데 50대 청취자들이 닐로를 아실까요? 40대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20, 30대에서는 노래가 좋아서 찾아 듣다가 듣게 됐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50대도 발라드 가수인 닐로의 음악을 들었다는 게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래가 반년이 지난 지금 4월이 돼서 1위가 됐다. 이건 뭐 특별한 얘기도 없는데 수상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음원 사재기 의혹, 매크로 의혹, 스텔스 마케팅 의혹. 세 가지 스텔스 마케팅이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SNS에 이 노래 너무 좋아요라고 글을 막 올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올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군데서 조작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안 보이는 마케팅이라고 해서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일단 음원 사재기 쪽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쪽하고 스텔스 마케팅 쪽은 뭔가 이것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스텔스 마케팅은 충분히 가능한 게 이 소속사 자체가 SNS 마케팅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스텔스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SNS 페이지에 그 사람이 마치 나 이 노래 정말 좋아서 올리는 것처럼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 측에서 다 이렇게 미리 이제 그렇게 짜고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반인이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나 가창 영상 일반인 가창 영상 올렸는데 가창한 사람이 알고 보니 회사 관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거 말고도 요즘에 뭐 좋아요 1000개 눌러주는데 뭐 35,000원이다. 댓글 100개 달아주는데 1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크로라든가 SNS 여론 조작의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의 댓글이라든가 좋아요, 공감 버튼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되는 여론 이 담론장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가 이걸 의심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부인했지만 사실 이번에도 매크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원 사이트에서 저는 이거 충분히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운받은 분들한테 이 노래 좋니?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 소속사는 뭐라고 합니까? 닐로의 소속사. 본인들은 어쨌든 이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행여 나중에 뭐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 뭐 분야를 가리지 않는군요. 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인터넷 공론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좀 됩니다. 이거 참 이런 걸도 사람들을 속이고 말이죠. 뭐 꼭 이 노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정치, 경제, 문화 뭐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인터넷 조작. 좀 인터넷을 볼 때 이게 여론이다. 이게 대세다. 이게 트렌드다라고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김장우님, 하재근 평론가, 강경윤 기자 두 분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처음 봅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시나 봐요. 훈훈하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722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 너무 좋아요.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저희 집 길 건너가 광명이라 김용민 씨가 이웃 주민처럼 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광명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수모님, 믿을 수 있는 건 있긴 한 건가요?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믿을 수 있는 건 김용민의 정치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김용민의 정치쇼. 네, 내일은 아침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10시 5분에 또 찾아뵙겠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